엄마, 예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뭔 말? 그때 결혼해서 미국 가기 전에요. 나중에 들어오면 집 하나 장만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런 말 했었지? 그거 아직 유효한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63살 윤영자 씨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온 성실한 주부입니다. 일하는 남편을 내조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랬어요. 넘치는 재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은 형편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죠. 그런 영자 씨가 최근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바라보고 사는 부모로서의 인생이 아닌 오롯이 영자 씨만을 위한 그런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영자 씨는 며칠째 부엌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와서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잡채를 볶고 나물을 무치고 돼지 불고기 양념도 직접 만들어 재워놓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양념게장도 직접 담가 숙성시켜 놓았죠. 명란젓은 사놓은 지 며칠 안 된 걸로 골라 기름장에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어느새 반찬으로 가득 찼죠. 이 모든 것은 2년 만에 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들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전화를 한 건 그 전날 밤이었죠. 엄마, 저 내일 들어가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 뭐니? 혹시라도 서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선물은 못 사가요. 응, 아니, 뭐 그런 건 안 사와도 되지. 요즘 돈 나갈 때가 많아서요. 선물 살 여유가 없네요. 전화를 끊고도 영자 씨는 몇 번이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선물 살 여유가 없네요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정말 돈이 없어 그랬을까? 아니, 그냥 그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선 긋는 말투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면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내일 애들 오잖아. 고기만 구우면 돼. 나머지는 다 해놨어. 잘했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허리 안 좋은데. 그 정도는 괜찮아. 애들 오는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늘 아내 편에 서 있었어요. 영자 씨는 새 수건에 린스를 듬뿍 써서 부드럽게 만들어놨습니다. 냉장고 냄새 제거용 디퓨저도 새 걸로 바꾸고 손님용 베개 커버도 흰색으로 다시 깔았어요. 오후가 지나고 해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 씨는 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죠.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이 하나 있었고 다른 손에는 짐이 전혀 없었어요. 왔구나. 길 안 막혔니? 괜찮았어요. 엄마도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저도 잘 지냈어요. 두 분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영자 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말은 예쁘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은 그리 정이 없었죠. 식탁 위는 영자 씨의 손길로 가득했어요. 오징어 볶음에 갈치조림, 한우 불고기까지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감탄을 하며 말했죠. 우와, 어머님 이거 다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거 못 먹는데요. 많이 먹어라. 얼굴이 더 빠졌네. 엄마, 이러다 저 살쪄서 미국 못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웃으며 저녁을 먹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점심 무렵 혼자 외출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쉬고 있었고 영자 씨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오후 5시쯤 며느리가 쇼핑백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건 미국 가져가려고요. 여기서 사면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요. 그래, 잘 샀네. 뭐 좋은 거 있었어? 한국에 품질 좋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아참, 작년에 어머님 주신 생활비로 친정엄마 냉장고를 사드렸어요.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요. 그 말에 영자 씨는 멈춰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비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죠. 자신이 보낸 생활비로 사돈 집 냉장고를 샀다고 그걸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돈은 분명 아들이 돈이 모자르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보낸 돈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죠. 생활비를 보태달라는 말에 선뜻 웃돈까지 얹어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사돈댁이 좋아하셨겠다.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생신이셔서 겸사겸사였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혼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보낸 돈으로 사돈댁 냉장고를 샀다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돈이 왜 갔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윤 씨는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자식한테 기대는 하지 말자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늘 그 한마디가 있길 바랐던 거죠. 고마워요, 어머니. 그 말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윤 씨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그 한마디 이후 마음에 묘한 금이 간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못 잤고 다음 날 아침엔 물 한 모금도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들은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일찍부터 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윤 씨는 마루 한쪽에 앉아 끓는 미역국 냄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며느리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예쁘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외출 준비는 빠르고 익숙했어요. 오늘도 어딜 가려고 그러니? 아,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한국 들어오면 꼭 보는 언니가 있어서요. 그래, 잘 다녀와. 그 말 끝에 붙는 조심히 다녀와조차도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차마 정색하고 묻자니 초라해질 것 같았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속이 뒤틀렸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나갔고 아들은 점심 무렵에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밥상을 차리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기 너 며느리 외출할 때마다 그렇게 그냥 보내? 응? 왜요? 뭐 사러 나간다고 했던데. 아니, 어제도 나갔잖아. 오늘도 또 나가고. 아, 그냥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여기저기 볼 때 만나 봐요. 영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안이 썩고 어제 냉장고 얘기가 떠올랐죠. 자신이 보낸 생활비로 사돈댁 냉장고를 바꾸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던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며느리는 말끝마다 웃음을 붙이긴 했지만 정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아들은 전보다 말이 더 없어졌고 그 침묵이 윤영자에게는 차가운 벽 같았죠.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하며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는 과일을 씻으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생활비 보낸 거 있잖아. 응, 그게 왜? 며느리 말로는 그 돈으로 사돈댁 냉장고 바꿨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그러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보낸 건데 그렇게 여유가 있는 애들이 아닐 텐데 냉장고를 턱하니 바꿔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그러니까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짓을 했대? 그러면서 생활비를 왜 보태달래? 그러려고 보태달라고 한 건가?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폈죠. 그날 밤 영자 씨는 아들 내외가 안방에 들어간 걸 확인한 후 다용도실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마당, 지나가는 차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서 되뇌는 질문.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튿날은 가족끼리 외식하자는 아들의 제안으로 근처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식사 도중 영자 씨는 무심히 물었어요. 그래, 미국에선 밥은 해 먹고 다니냐? 정연이가 요리는 잘하네요. 그냥 간단히 먹어요. 요즘은 워낙 외식이 많고 편해서요. 그래도 몸 챙겨야지.
아침 굶고 점심 컵라면 먹는 거 아니지? 며느리는 웃었고 아들은 물만 마셨습니다. 영자 씨는 밥맛이 사라졌어요. 몇 년 전 아들이 유학 가기 전엔 밥 굶을까봐 손수 반찬을 싸서 보냈던 게 생각났죠. 그땐 며느리도 함께 있었고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또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미소와 말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며느리는 또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고 엄마, 선물, 택배 같은 단어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듣진 못했지만 그 말 속엔 자신에 대한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 오늘 진짜 기운이 쭉 빠졌어. 왜? 그냥 냉장고는 그렇다 쳐도 고맙단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 남편은 묵묵히 아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말로 하지 못한 위로가 전해졌어요. 그날 밤 윤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썼고 눈시울이 저절로 젖었어요. 그날도 영자 씨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잠을 설쳐서 일찍부터 깨어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오늘도 어딘가 나간다고 했고 아들은 여전히 방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영자 씨는 세탁기를 돌리며 마당 한켠으로 나갔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열린 창문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그건 통화도 아니었고 누군가와 조용히 말 나누는 대화였죠.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아직 말씀 안 드렸어. 굳이 뭐 하러 말해. 그래도 나중에 아시면 더 뭐라 하실걸. 그럼 계속 모르시면 되지. 이참에 돈 얘기 확실히 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영자 씨는 빨래 집게를 집은 손을 멈췄습니다.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근데 진짜 생활비는 더 이상 어렵다. 여기서도 빠듯해. 알아, 나도 아는데. 친정 쪽도 우리가 안 보내면 진짜 힘들어. 엄마 이번에 병원 다녀왔대. 근데 그 돈 전부 우리 쪽에서 감당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다음 달부터는 조금만 받으시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 씨는 마른 세탁물 같은 속이 쩍하고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매달 보내준 돈 중 일부가 며느리 친정집 생활비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걸 모르시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목소리는 너무도 침착했어요. 아무도 윤영자를 속이려는 듯 대놓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속은 건 맞았습니다. 빨래는 제대로 널지도 못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포트를 켰고 주방에 들어온 남편과 마주쳤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아냐. 그냥 갑자기 속이 좀 쓰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몇 시간 뒤, 윤 씨는 아들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엄마가 보낸 생활비 말이야? 네? 그거 혹시 며느리 쪽에도 보내고 있어? 아들은 순간 눈을 피하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 조금씩 보내긴 했어요. 그게 몇 번이나? 거의 매달 조금씩요. 장모님이 몸도 안 좋고 해서. 그 대답에 영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째서 눈물이 먼저 맺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알겠다.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방문을 조용히 닫았죠. 그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된 시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매달 생활비 며느리 친정 쪽으로도 보내고 있었대. 그 돈은 우리가 준 거잖아. 우리가 그 집 도우라고 준 거였어? 그게 제일 속상한 거야. 도와준 건 괜찮아. 근데 말이라도 했어야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긴 한숨만 반복되었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방에 앉아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간 아들 내외에게 보낸 돈을 대충이나마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중 일부가 친정집으로 흘러갔다면 그 돈은 누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던 걸까 싶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냉장고 값에 병원비까지 평생 살림을 해온 사람으로서 한두 푼이 들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가족에게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씁쓸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일부러 식사를 늦게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배고프단 말도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런 모습까지도 참 서글펐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나 봐. 그걸 지금 깨달은 거야? 응, 늦게 깨달았지. 그날 저녁 영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묻고 따지고 기록하고 주겠다고요. 그리고 더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도요. 귀국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영자 씨는 며느리와 아들의 말수가 더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외출이 잦았고 아들은 집안에서 늘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죠. 그날따라 두 사람 모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도 윤영자와 마주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윤영자가 마루에 앉아 귤을 까고 있을 때 아들이 조용히 옆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 얼굴이 심각하네. 그게 참말인데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귤이 굳어졌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정착 초기에 아들이 차가 없다고 해서 중고차 한 대를 사서 보내준 기억이 떠올랐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오래돼서요. 잔고장이 많아요. 그거 아직 5년도 안 됐잖니? 미국은 차 많이 굴리면 금방 상태 안 좋아져요. 이번에 수리비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곧 새 차를 사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그 요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 사겠단 말이야? 네, 근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차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요. 며느리까지 자연스럽게 얹어 말에 가세했습니다. 영자 씨는 웃음도 눈물도 아닌 묘한 감정이 밀려드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가 돈 벌잖아. 생활비도 아직 보내고 있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 미국에도 중고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매번 새 차 사는 것보다 중고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로는 솔직히 빠듯해요. 여기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빠듯하다는 말은 이번 귀국 내내 몇 번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듯한 상황에서 한국에까지 올 항공료는 어떻게 감당했고 외출하고 쇼핑하던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자 씨는 손을 털고 자리를 떴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말을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말을 안 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영자 씨는 일부러 밥상을 조용히 차렸습니다. 불고기 대신 간단한 달걀말이와 김을 내고 탕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말도 없었죠. 식사를 마친 아들은 조심스럽게 또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얘기요. 차는 꼭 새 걸로 살 필요는 없고요. 됐어.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좀 피곤하네. 며느리는 살짝 눈치를 보더니 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남아서 수저를 정리했죠. 그 뒷모습을 보는 영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에 다 쓰여 있네. 민수가 차 바꿔달래. 또 예전에 한 번 사줬잖아. 그래, 그 차 잔고장이 많다고.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윤영자의 속이 더 시려졌죠. 그럼 또 사줄 거야? 몰라. 근데 이젠 진짜 말문이 막힌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방문을 닫고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푹 꺼진 기분이었어요. 더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자식한테 뭘 가르쳤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이 요청이 얼마나 뻔뻔하게 들리는지 그걸 알고는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어서 더 뻔뻔할지도 모른다 싶었어요. 새벽녘 남편이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 다 해줬잖아.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진짜 됐어.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봐. 학비에 결혼자금에 생활비까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날 이후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요구가 오더라도 그땐 정말로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에 대해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영자 씨는 일부러 방을 늦게 나왔습니다. 늘 챙기던 아침밥상도 차리지 않았고 물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한 듯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남편은 일찍이 출근했고 영자 씨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가서 밥 먹자. 집에서 하기 싫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불편까진 아닌데 그냥 기운이 없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차 얘기요. 진짜 너무 어려우면 조금만 도와주셔도 돼요. 도움은 끝났어. 그걸 말하러 앉은 거야.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며느리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생활비도 차량도 더는 지원 안 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안다고 다 도와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은행이야.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한마디에 영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말끝에 실린 건 불안도 죄송함도 아닌 짜증이었어요. 그러면 뭐하러 그 먼 데까지 가서 살았니? 그렇게 힘들면 들어오지. 미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교육도 좋고요. 아이부터 갖고 난 다음에 말해. 지금은 둘이 살잖아? 아이도 없는데 무슨 아이 타령이야?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요. 차라리 한국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그때 말하면 바꿔줄 때까지 조를 거잖아. 지금 말하니까 이게 내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더 이상 너희들 생활비 보태줄 여력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우리도 노후 자금을 준비해놔야 하지 않겠어? 매번 너희한테 돈 보내는 거 우리도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구나. 아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정적만 흘렀어요.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쓴 돈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이건 줄 수 없는 돈이란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침묵이 자식을 망쳐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점심은 근처 분식집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 소리 외에는 말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끊으시면 저희 진짜 곤란한데요. 그 말에 영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 앞 슈퍼에서 요플레 하나를 샀고 그걸 들고 혼자 마당 의자에 앉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아들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죠.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이건 진짜 저희도 곤란한 문제라서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곤란하다는 말이 미안하다보다 먼저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나는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있어도 다시는 당연히 줄 거라 믿는 태도는 못 견디겠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넌 안 이상하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자리를 일어났고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서랍 안에 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찍혀있던 이체 내역이 한 장 한 장 넘겨졌습니다. 이 돈은 내 자식이 쓰라고 보낸 게 맞았지만 사돈댁 냉장고에 며느리 친정 병원비에 흘러간 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시려졌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고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생활비고 뭐고 이제 진짜 우리 노후 생각하자.
그래, 나도 이제 지친다. 남편은 영자 씨의 손등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한테 쓰자. 남은 돈은 우리가 아플 때 쓰자고. 응, 이젠 그러자.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이 잘 왔습니다. 속이 시원했다기보단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게 마음을 누겨줬던 거죠.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윤영자의 인생이 막 자식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끊겠다고 선언한 후로 아들은 하루 정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눈치가 빠른 편이었죠. 그래서였는지 식사 도중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뭔가 실수한 거 있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영자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느낀 수많은 실망과 상처가 그저 분위기 달라짐으로만 인식됐다는 사실에 더 멍해졌어요. 아니야, 실수 없었어. 그냥 내가 좀 지쳤을 뿐이야. 그 말은 절반만 진실이었고 절반은 체념이었습니다. 진짜 실수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조용히 도와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거실에 앉아 TV도 없이 불을 꺼둔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와 다가왔습니다. 잠은 자야지. 또 그 생각해? 응, 나 그냥 궁금해서. 내가 고맙다는 소리 마지막으로 언제 들었더라?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앉아 아내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결혼할 때도, 미국 갈 때도, 차 사줬을 때도 고맙다 소리 한 번 못 들은 것 같아. 처음에 한 번쯤은 했겠지. 그게 기억이 안 나? 안 했던 거나 마찬가지야. 영자 씨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목이 메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원망스러워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허탈해서 그랬습니다. 아들을 키운 시간보다 그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돈을 요구했던 시간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말들이 또렷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금 생활비 안 보내면 진짜 미국에서 버티기 힘들어요. 저희가 힘들다고 하면 그거 어차피 도와주실 거잖아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모른 척 하실 분들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엄마한텐 말도 못해요, 이런 건. 고맙다는 말 없이 건네졌던 표현들, 그건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돌리는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아들의 옷가지를 챙기고 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정연아, 너 혹시 내 생일 알고 있니? 네? 아, 음력이라 헷갈려서 이번에 언제 쉬었어요? 지난달 말이었어. 어머, 진짜요? 아이고,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그냥 입꼬리만 움직인 거였어요. 괜찮아. 나도 정신없던 날들이었으니까. 윤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서랍 안에 넣어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몇 년간의 송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숫자 안에 담긴 말들, 손길들, 그때의 표정들. 그런데 거기엔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쓴 흔적조차 없었어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 윤영자에게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다녀갈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 메시지에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요. 영자 씨는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아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이젠 후회돼? 아니, 많이 도와준 건 후회 안 해.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았겠다 싶어. 그럼 잘한 거야. 깨달은 거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저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만 있으면 됐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 부부가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나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을 시간인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항공편 번호까지 알려준 아들이 이번엔 귀국 직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자 씨는 혹시 문제가 생겼나 싶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은 잘했니? 시차 적응은 괜찮고? 하지만 답장은 다음 날 점심쯤에야 왔습니다. 네, 엄마 도착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봤네요. 그 메시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아들은 잘 도착했어요. 엄마 보고 싶네요 정도는 꼭 덧붙였었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정신없을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도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도 아들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들이 변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서야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통화도 아니고 그냥 짧은 음성통화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너무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엄마는 잘 지내? 여기 회사 복귀하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 통화는 2분도 안 돼 끊겼습니다. 대화는 건성 같았고 마치 의무적으로 전화를 건 느낌이었어요. 윤 씨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돈을 끊으니 연락도 끊기는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다음 달 윤 씨는 일부러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은 혹시 깜빡하신 걸까요? 그 메시지에는 이상하게 이모티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 하나, 말줄임표 하나 없는 딱딱한 문장이었어요. 영자 씨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생활비는 없을 거야.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장을 쓰는데 5분이나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멈췄고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송을 누르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생활비 더 이상 못 보낸다고 얘기했어. 그래, 잘했어. 후련하지? 응, 이상하게 그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 한 술을 뜨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자. 남은 시간은 우리 둘을 위해 쓰자. 윤 씨는 밥을 뜨다 말고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모를 그 울컥함이 식도에 잠시 걸렸어요. 며칠 뒤 윤 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네 복지센터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너무 오래 있고 살았던 것 같았죠. 한 번은 요가 수업이 끝나고 근처 마트에 들렀는데 잠시 앉아서 쉬다가 휴대폰으로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가기 전 알려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주말 마트 장을 보는 모습이었고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도 저가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주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영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덤덤했어요. 그래, 니들이 따뜻하면 됐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창고방에 들어가 아들이 유학 가기 전 쓰던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예전에 아들이 쓴 메모지가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고마워요. 아들이 고맙다고 말한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그건 10년도 더 된 이야기였습니다. 윤 씨는 그 메모지를 조용히 접어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고마움 하나를 마지막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도착 알림이 뜬 건 일요일 오후였어요. 영자 씨는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온다던 말은 3달 전쯤 들었고 그동안 별다른 기대도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오나 보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도착 첫날부터 아들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먼저 전화하고 밥 먹자고 제안하고 모든 게 조금씩 바뀐 듯 했어요. 영자 씨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더군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낸 건 귀국 후 열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얌전했고 아들은 멀뚱히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뭔 말? 그때 결혼해서 미국 가기 전에요. 나중에 들어오면 집 하나 장만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영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래, 그런 말 했었지? 그거 아직 유효한가요? 그 물음에 윤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오고 갔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해줄 생각이었죠. 아들이 열심히만 살면 어디든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은 자식에게 보냈던 돈들을 정리해 놓은 기록이었어요. 말없이 통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유학비로 1억 5천, 생활비로 1억, 결혼 때 9천, 차값으로 6천, 그리고 미국에서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보낸 돈 1억. 이것만 계산해도 집 한 채 값은 넘는 거야. 물론 서울 한복판이면 전셋집도 겨우 구하겠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어디 기대할 곳이 없어서요. 그 말에 윤 씨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기대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거지. 그게 참 기가 막히다. 아들은 뭔가 얘기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시면 저희 진짜 너무 서운해요. 그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게 뭐가 돼요? 그 말에 윤 씨는 딱 멈춰 섰습니다. 뭐가 되냐고? 그럼 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은 건 뭐가 되는데?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땐 해주고 싶어서 해줬어. 타지에서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타지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게 불쌍하기도 하고 자주 도와주지 못해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준 거지. 너희 잘 되라고 보태준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 그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 그동안 도와준 거면 충분해. 너희도 고마운 거 모르면 더 이상 뭔가 바라지를 말아라. 서로 힘드니까. 그 말에 영자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눈으로만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말은 짧았습니다. 다시 얘기하게 될 줄 알았어요. 엄마가 예전엔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영자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나도 젊었고 어리석었거든. 그날 저녁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작은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안 쓰고 계획도 없는 통장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 확실히 새겼습니다. 이제 이 돈은 누구에게도 줄 생각이 없다고요. 이건 자식에게서 벗어난 사람의 돈이었습니다. 오롯이 영자 씨와 남편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유난히 밝고 화창하던 아침, 영자 씨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한낮 햇볕이 따가웠지만 괜찮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영자 씨가 고개를 돌리자 아들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그게 갑자기 시간이 돼서. 미리 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영자 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당 먼지를 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물을 내오며 말했죠. 여기까지 무슨 짐을 이리 잔뜩 들고 왔어. 이거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 어머님 좋아하신다길래요. 그때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기도 했고. 그날 이후로 생각 정리 좀 하느라 이제야 전해드리네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러지 말고 받아주세요. 지금 드려서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가져온 거예요. 영자 씨는 쇼핑백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거실에 앉아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심호흡을 한 뒤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영자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고 그 눈빛 안엔 예전과 달리 요청이 아닌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받기만 했더라고요. 그 말은 쉽지 않게 나온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이해했다는 말. 그래, 힘들었겠다. 부모 도움 없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자 씨는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줬지? 이젠 줄 게 없어. 돈도 마음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이 영자 씨에게는 오히려 위로로 다가왔어요. 괜한 말보단 말 없는 앉음이 더 솔직하니까요. 앞으로는 저희가 챙길게요. 다신 어머님 손 안 빌릴게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영자 씨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예전보단 나아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고 아들 부부는 마당을 정리해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것조차 신기했겠지만 지금의 영자 씨는 그저 고맙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 도와줘서 고맙다. 엄마가 그 말 해주시니까 이제야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는 거니? 솔직히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도 언젠가 자식이 생기고 부모가 되면 적어도 아주 조금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로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한국 들어와서 일도 새로 시작하고 나름 작금 계획도 세워보고 그러려고요. 힘들어도 다 저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에는 조금의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영자 씨도 조금 웃었습니다. 이젠 기대 말고 와. 줄 게 없다고 미안하지는 마. 나는 그냥 너희가 찾아오면 그걸로 됐어. 서로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엄마가 모질게 말한 게 다 너희를 위함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그 말은 영자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허락이었습니다. 돈은 주지 않아도 그리움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영자 씨는 남편과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금은 풀렸어? 응, 근데 다시 도와달라고 해도 안 해. 그 말에 남편은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재미나게 살아보자고. 그래. 남은 날은 우리 먹고 살자고 벌었던 거니까. 그 말이 마치 이 이야기를 끝맺는 종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제서야 영자 씨는 아들의 남긴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평범한 영양제와 작은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젠 우리가 챙길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자 씨는 카드를 꺼내 탁자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늦게 온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아니요, 어머님.
이 집안은 어머님이 자기 이름 아닌 사람 이름 빌려 쓰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인생 망치고도 미안하단 말 하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늘 말씀하시던 거 있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그거 제가 아니라 어머님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안 듣고 싶고요. 저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네요. 법대로 하시죠. 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 삶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상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 주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밥그릇을 빼앗아 뒤엎었고 남편은 제 정성을 짐이라 말했습니다.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야 말하더군요. 자신은 살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들은 말,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진심을 담아 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장암 판정받은 남편 간병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그날도 별다른 건 없었어요. 저녁에 된장찌개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에 고등어 구이까지 해놓고 기다렸죠. 여보, 오늘은 냄새가 벌써 맛있다. 혹시 오징어야? 당신 요즘 입맛 업돼서 매콤하게 볶아봤지 뭐. 얼른 와서 먹어. 그렇게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툭 놓더라고요.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데.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은 창백해진 남편이 제대로 몸을 펴지도 못하고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얼굴이 잿빛이 될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부랴부랴 119를 불렀습니다. 도착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보더니 바로 이송해야 한다며 들것에 태웠고 저도 정신없이 병원으로 따라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초음파로만 봐도 암이 의심되는데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미 대장암 3기십니다. 그래도 수술 가능한 단계라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항암 일정 계획해야 합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로 제 손만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그렇게 차갑고 가늘었던 걸 처음 느꼈죠. 여보, 나 괜찮을까? 걱정 마. 당신이랑 나는 같이 이겨낼 거야. 절대 손 안 놓을 거야.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호텔 주방장이었던 저는 사직서를 내고 남편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지만 남편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처음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항암 치료는 단순히 치료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먹는 것부터 화장실, 체온 변화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늘 같은 말씀만 하셨죠. 얘 선영아, 네가 요리사였다면서 밥은 좀 정성껏 못하니? 우리 지훈이가 입도 안 대잖니? 아픈 사람이 잘 먹어야 건강도 회복하는 법인데 어쩜 너는 네 재주를 부릴 줄도 몰라? 어머님, 항암 부작용으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의사도 당분간 죽이나 미음 먹이라던데요. 그러니까 그 죽을 정성스럽게 해보라고. 무슨 요리 배운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날따라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어머님 말 한마디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 반찬 솜씨를 누구보다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인데 정작 어머님은 그걸 문제 삼으시더라고요. 밤엔 남편 옆에서 병원 침상에 붙어 자다시피 했어요. 조그만 침대,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 제가 기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뭔 소리야.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내 사람이라고. 그래도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자주 말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하루는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연희가 받았더라고요. 언니 괜찮아? 엄마가 자꾸 걱정해서 전화했어. 응, 잘 버티고 있어. 그이는 밥은 못 먹어도 말은 해. 언니, 형부도 걱정이지만 언니 몸부터 챙겨. 언니 쓰러지면 누가 병수 바라냐.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더니 눈밑이 퀭하니 꺼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아직 한창인데도 나이가 훅 들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걸로 남편이 살아난다면 제 자신은 잠깐 미뤄두기로 했어요. 퇴원 일정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이후 회복이 중요합니다. 가정식 위주로 식단 조절 꼭 하시고 체력 회복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하지만 그 결심이 시댁과의 갈등을 불러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말수가 부쩍 줄어든 남편은 차에 타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당신 괜찮아? 차 타는 것도 힘들었지. 괜찮아. 그냥 좀 어색해서 그래. 집에 다시 가는 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데 어색하다니. 하지만 전 그 순간에도 남편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려 했죠. 집에 도착해 안방에 남편을 눕히고 조심스럽게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줬어요. 그 사이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마치 간호감독처럼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이불 좀 더 따뜻한 걸로 깔아야 하는 거 아니니? 이게 뭐야?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거야? 이건 병원에서 쓰던 것보다 더 도톰해서요. 체온 유지엔 문제 없을 거예요. 그걸 너 마음대로 판단해. 우리 지훈이 감기 한 번 걸리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어머님의 화살은 꼭 저를 향하더군요. 그날 저녁, 전 미음에 소고기 육수를 진하게 내어 밥을 조금 넣고 죽을 만들었어요. 국산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맛도 냈고요. 여보, 이제 좀 먹어볼래? 따끈할 때 한 입만이라도.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나중에. 전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남편을 탓해서가 아니라 이래서 살이 빠졌구나 하는 안쓰러움에서였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어머님이 또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얘 선영아, 넌 요리한답시고 냄새만 진동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니? 기름 안 쓰고 순한 재료로 만들었어요. 죽이라도 영양가 있게 하려면. 아유 됐다, 됐어.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내가 할 테니까 비켜봐. 그러고는 제 손에서 그릇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부엌에 던지듯 내려놓으셨어요. 그릇에서 국물이 튀고 옷에 묻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자꾸 뒤척였고 잠을 거의 못 자는 듯 보였어요. 저는 찬물로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며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내 사람 좀 살게 해달라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문제는 부엌에 진동하는 기름 냄새였죠. 어머님, 이 냄새에 지훈이 속 더 안 좋을 텐데요. 내가 우리 아들 위한다고 튀김이라도 했겠니? 생선 굽는 거잖니. 오히려 고소한 냄새에 입맛 돌 수도 있어. 결국 남편은 그 냄새를 맡고 더 속이 울렁거린다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그제서야 어머님도 눈치를 조금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 어쩌면 좋니? 먹는 것도 저 모양이고. 그러니까 냄새 강한 음식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걸 내 탓하자는 거니? 며느리 주제에 말대꾸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성이 올라가면 남편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날 밤엔 연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야, 나 요즘 자신이 없어. 언니 왜? 형부 상태 안 좋아? 그냥 아무리 잘해도 눈밖에 나는 기분이야. 요리도 못한다고 욕먹고 아픈 사람 옆에 있어도 자격 없는 사람 취급받아. 언니, 나 지금 바로 올라갈까? 형부 병간호는 둘째치고 언니부터 좀 돌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울컥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라도 오면 제가 더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태수가 찾아왔어요. 그는 말없이 조용히 과일 한 박스를 들고 들어오더니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허해진 얼굴로 누워있는 거 보니까 나도 늙은 기분 든다. 괜찮아. 나 좀 있으면 다시 일어날 거야. 태수는 저를 슬쩍 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수 씨, 지훈이가 걱정 엄청 하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뭐든 미안하대요. 저 녀석이 싫은 소리에도 다 속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죠? 저놈은 힘들 때 늘 그러더라고.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거려. 더 나아지면 좋으련만. 그 말에 태수는 잠시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고 그렇게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번 남편에게 죽을 떠먹여 보려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한데 제발 냄새도 맡기 싫어. 음식이 다 짐 같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음식이, 제가 바친 시간이 짐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어머님은 또 한마디를 보태시더군요. 들었지? 네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는 거야. 진작 내가 할 걸 그랬어. 저는 그제야 내가 여기서 더는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환경이 날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미음 국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단지 죽 한 그릇이겠지만 나에겐 온 마음을 담은 밥상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남편을 씻기고 몸을 닦여주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뒤 약을 챙겨 먹이는 일까지. 그게 저의 하루 마지막 루틴이었어요. 병원에선 퇴원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병실이었고 전 간호사였습니다. 아니, 간호사이자 요리사이자 가정부 그리고 시댁에서 보기엔 그냥 책임자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죽을 덜어내고 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선영아, 저기 미역은 너무 질게 끓였네. 그러니 지훈이가 입에 못 대지. 국물에 부담 안 주려고 오래 끓였어요. 간도 세지 않게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밍밍하면 어쩌자는 거니?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봐. 먹지도 않고 매번 트집부터 잡는 모습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웃으며 넘겼어요. 아니, 웃는 척을 했어요. 그게 시집살이의 생존법이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살짝 열이 올라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체력이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 금방 탈이 나는 거였죠. 병원에서 돌아와 누운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부부잖아. 난 내 할 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사랑해서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의무감이 점점 감정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선영아, 나 너한테 섭섭한 말 좀 해도 되겠니?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이런 상황에선 시어머니보단 아내가 책임지는 게 맞잖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매일 돌보고 있어요, 어머님. 그럼 더 신경을 써야지. 밥도 못 먹게 만들고 면역력 떨어져서 또 병원까지 가게 만들고 솔직히 다 너 관리 잘못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어요. 내가 남편을 병들게 했다는 말인가요? 그간 헌신했던 시간들이 싸그리 무시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족할 순 있어도 무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최선이 그 모양이냐는 거야. 지훈이 요즘 얼굴이 반쪽이잖아. 난 너 보면 진짜 답답해. 말끝이 흐려지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대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자라게 군 건지 부족하게 군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황이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당연하게 여기며 더 잘할 수 없냐고 채찍질만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남편은 투병 중이다 보니 힘이 딸려 그저 가만히 쉴 수 있는 게 전부였고요.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한숨을 쉬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간단히 짐을 챙겨 방에 앉아있던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야, 나 며칠만 네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언니, 무슨 일 있어? 형부 상태 안 좋아졌어? 아니, 그냥 나 좀 쉬고 싶어서. 잠깐만 마음 정리 좀 하려고. 언니, 솔직히 말해. 언니 시어머니가 또 뭐라 그랬지? 내가 언니 가만히 못 두겠다 했잖아. 말해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는 털어놔야 언니 속이라도 편하지, 안 그래? 그 말에 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간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터진 순간이었어요. 연희야, 나 사람이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게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더라. 짐을 챙기려는 찰나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다 저를 본 듯했습니다.
그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어딘지 모르게 겁먹은 아이처럼 보였어요. 여보, 어디가? 아니야, 잠깐 친정에 다녀올까 해서.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 진짜 무서워.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저를 붙잡은 것도 이 사람이고, 제가 지켜야 할 것도 결국 이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한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 사실 음식이 무서웠어. 미안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 당신이 정성껏 만들수록 더 죄스러워서 못 삼키겠더라. 그럼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나 혼자 자책하게 만들지 말고. 그게 말이 안 나와. 당신한테 미안한데 나 자신도 믿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 그 말에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죽으면 나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당신만 있는 거 아니야? 며칠 뒤 태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은 태수 앞에서 웃으며 얘기했지만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결국 태수가 저에게 묻더군요. 재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 좀 이상한데요.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심리적으로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요. 이럴 땐 주변 사람이 더 단단해야 돼요. 재수 씨가 지훈이한텐 전부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내가 전부라는 말, 그 말을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그제야 자신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님은 또다시 같은 말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얘 선영아, 오늘 병원비 카드가 네 이름으로 나갔던데 네가 지금 무직이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저희 부부 카드예요. 어머님, 원래 제가 내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상의하라고. 이 집 일에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마. 남편이 내민 손을 잡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이번엔 죽이 아닌 약밥처럼 새콤달콤한 영양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들깨 미음에만 의존하기엔 남편 체력이 너무 빠져 있었고 다른 자극을 줘야 했죠. 들깨를 갈아 천천히 볶고 잣을 갈아서 고명으로 얹은 뒤 소고기 대신 흰살 생선을 넣어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식감도 살짝 살아있게끔. 여보, 이번엔 당신이 좋아하던 도미 넣었어. 죽보단 쫀득한 맛이 있으니까 한 입만 먹어볼래? 남편은 멍하니 밥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얼른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떠먹여줬어요. 첫 입이 들어간 순간 남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밥 먹는 기분이다. 고마워, 여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다시 밥을 먹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 뒤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그게 무슨 밥이야? 비죽이겠구만. 애초에 밥에다 뭐 이런 걸 섞어? 저는 그저 잠자코 있었어요. 남편도 침묵했죠. 그러다 제가 일어나 뒷정리를 하려는 순간 어머님이 제 앞을 가로막더니 밥그릇을 손에 들었어요. 이딴 걸 먹고 살겠다는 게 기가 막혀서 그래. 이거 봐. 죽이 이게 뭐야? 그러고는 제 앞에서 그 밥그릇을 확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고명으로 얹은 잣이 바닥에 흩어지고 들깨 국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다신 네 음식 안 먹일 거야. 내 아들, 내가 살릴 테니까 당장 물러나.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아세요? 제가 요리한 그 죽은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기도였고 살아야만 한다는 희망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뒤엎어 놓으시고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손에 남은 죽 국물 냄새를 맡으며 울음을 삼켰어요. 그래도 남편이 처음으로 밥을 삼켰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괜찮아. 당신은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내가 알아.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 했어. 나 당신 없으면 못 버텨.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 하나가 며칠을 버티게 만들더군요. 다음 날 이 모든 걸 지켜본 태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에 그는 부엌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재수 씨, 내가 지훈이랑 친구 사이긴 하지만 어머니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이만 잘 버텨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재수 씨가 망가지는 건 지훈이한테도 좋지 않아요. 버텨야 할 때가 아니라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이 또다시 식사 준비를 한다며 주방을 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에 마늘을 왕창 넣고 고춧가루까지 풀고 계셨죠. 어머님, 이건 위장에 너무 자극적이에요. 지훈이가 힘들어해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챙기겠다는데 며느리가 왜 참견이야? 의사가 싱겁게 먹으라고 했고 위장 상태 고려해서 식단 조절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너는 그동안 조절 잘해서 우리 지훈이 이렇게 만들어놨니?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돌보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다 맡기고 저는 빠질게요. 뭐라고? 네가 빠지겠다고?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갑작스레 찾아왔어요. 제가 전화를 끊은 이후로 걱정이 됐는지 무작정 올라온 거였죠. 언니, 짐 싸. 내가 데려갈게. 더 있다간 언니 무너져.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 발끈하셨죠. 네가 뭔데 여길 휘저? 친정이라고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사람 잡는 감옥이지. 언니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들 생각하면 옆에서 병간호하는 며느리도 걱정해 주실 줄 알아야죠. 타박이나 하고 정작 힘든 사람들 챙기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니 안 답답하겠어요? 언니 뭐해? 빨리 짐 싸. 나이도 어린 것이 싹수 좀 노란 것 봐. 니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보세요. 어르신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저희 언니 힘들어하는 꼴 못 봅니다. 그리고 나이 좀 곱게 드세요. 저도 험한 말할 줄 알거든요. 그날 집안엔 냉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저는 결국 남편을 두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사람을 다른 이한테 맡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연희는 결국 짐 싸는 걸 포기한 채 제 손만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언니,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 밤만 같이 있을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진심으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토록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고열에 시달리다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몸은 젖은 걸레처럼 축 늘어졌죠. 연희와 저는 부랴부랴 119를 불렀고 결국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남편은 의사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암 부작용만은 아닙니다. 면역이 너무 낮아졌어요. 스트레스나 식사 거부가 반복됐던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면역이 떨어졌다는 건 결국 누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 그 자책감에 숨이 막혔죠.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있잖아.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무슨 말이든 해. 나 요즘 내가 짐 같아. 살아있는 게 죄스럽고 숨 쉬는 것도 민폐 같아.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다는 걸 저는 미처 몰랐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라 내 전부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도 날 눈치 주고 당신도 힘들어하는 거 다 보여. 나 진짜 없어졌으면 싶을 때도 있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나는 정말 제대로 지켜주고 있었던 걸까? 며칠 뒤 태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자고 있었고 저는 병실 한켠에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죠. 재수 씨, 그 얼굴이 뭐예요? 재수 씨가 더 병원에 있는 사람 같아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래요. 식사도 잘 못하고. 지훈이만 챙기다 재수 씨 쓰러지면 누가 감당해요? 지훈이 정신 붙잡고 있는 게 재수 씨잖아요. 그 말에 갑자기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누가 나한테도 걱정해주는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인지 그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나 진짜 지쳤어요.
밥 차리면 못 먹는다고 버려지고, 정성껏 만들면 기름 냄새 난다고 뒤엎어지고, 나 누구 편에 설 수 있어요. 태수는 말없이 물티슈를 건네며 천천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어머님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침대 옆에 수건 개켜놓은 위치부터 시작해 양말 색깔, 물 온도까지 참견하시기 시작했죠. 물은 너무 따뜻하게 주면 안 돼. 체온 올라가서 안 좋아. 이건 의사 선생님의 권장한 온도예요. 차가운 물이 위에 부담을 줘서요.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지훈이 키운 사람이야. 걔 체온은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뭐라고 잔뜩 이야기를 하셨죠. 문 너머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네가 너무 마음 약하니까 며느리가 자기 멋대로 하잖니.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 잠시 후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잠깐 친정에 다녀오는 건 어때?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결국 나를 치워야 이 집이 조용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님이랑 당신 둘이서 지내봐. 내가 있었던 시간이 뭐였는지 느껴보라고. 짐을 싸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쉬움보단 분노에 가까운 떨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치는 조명이 마치 지난날 제 삶 같았어요. 바쁘고 혼란스럽고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는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 얼굴이냐? 네가 왜 이 고생을 혼자 다 하니? 그리고 연희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그 집은 병보다 사람이 더 문제야. 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지. 며칠 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는 건 나도 알아. 나중에 꼭 다시 데리러 갈게. 그 불확실한 말들 뒤에 내 자리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인지 갑작스런 출혈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식이 희미한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나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 말에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나 밀어내지 마. 나까지 없으면 당신 무너지잖아. 남편이 다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불 꺼진 친정 마당에서 전화를 붙잡고 발만 동동 굴렀죠. 병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심장이 가슴을 쿵쿵 두드렸어요. 수술은 없었지만 긴 수혈과 고농도 항생제 투입으로 상태를 겨우 안정시켰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 저는 남편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여보, 눈 좀 떠봐. 나왔어. 당신 곁에 다시 왔다고. 그때 남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고 희미하게 눈꺼풀이 들썩였어요. 응, 나야. 당신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와? 가지 말라고 했지.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남편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은 조금씩 회복해갔고 주치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문제는 다시 돌아온 시어머니였어요. 그분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 챙기니까 또 이 꼴이야. 그 와중에 넌 왜 며칠씩 연락이 없니? 전 그냥 잠깐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네가 할 일이 거리 두기야? 며느리란 게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꼭 도망만 쳐.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젠 반박하기보단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말로는 어머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릴게. 내가 너무 당신만 혼자 서게 했어. 괜찮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젠 우리 둘만 생각하자. 아니야. 엄마한테도
내가 당신 편이라는 거 이번엔 말할 거야. 저는 그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정말 남편이 어머님 앞에서 저를 두둔했습니다. 엄마, 제발 선영이한테 그만하세요. 내가 약하니까 선영이한테 너무 많은 짐이 가는 거예요. 너 지금 엄마 말에 반박하는 거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제가 못해서 아픈 거고 아파서 선영이 힘든 거예요. 그걸 지금 며느리 감싸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야? 맞아요. 저는 선영이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어요. 엄마는 인정 안 해도 전 인정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물고 돌아섰고 저는 멍하니 남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내 편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며칠 후 연희가 간단한 간식을 챙겨 병문안을 왔어요. 남편은 자세를 조금 고쳐 앉아 연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제,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처제한테 너무했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괜찮아요, 형부. 언니는 원래 사람 하나 끝까지 책임지는 스타일이에요. 단지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돈어른도 나름 힘드시니까 답답하시니까 그랬겠죠. 그 말에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연희의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위로가 됐어요. 병원 퇴원 하루 전날 남편은 다시 손을 꼭 쥐고 제게 말했습니다. 나 태어나면 엄마랑은 좀 거리 둘 거야.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당신 괜찮겠어? 그 말 꺼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해야 돼. 당신을 지켜야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이번엔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느껴졌어요. 퇴원 당일 어머님은 간호사들에게도 큰 소리를 내며 짐을 챙기셨습니다. 심지어 제게 한 말은 이랬죠. 너는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내 말 듣고 따라오기만 해.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에 서서 막아섰습니다. 엄마, 선영이 없었으면 저 이번에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저희 둘이 알아서 해요. 지훈아, 네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니? 저 여자가 뭐라고? 저 여자라뇨.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남편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퇴원 이후 저희는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였던 건 단 하나, 독립이었죠. 시댁과의 거리 두기를 명확히 하고 지훈의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빌라 전세집으로 이사한 날 남편은 처음으로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여보, 이 집엔 엄마 열쇠 없어. 이젠 우리 둘이 사는 집이야. 그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 오랜만에 웃은 얼굴이 서로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그만큼 우리는 바닥에서 다시 올라온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요리를 시작하자고. 아침마다 죽 대신 간단한 야채죽과 미역 두유죽을 번갈아 끓이고 점심엔 단백질 위주 샐러드, 저녁엔 구수한 보리비빔밥과 고깃찜. 남편은 하루하루 조금씩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그걸 보는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 죽엔 대체 뭘 넣은 거야? 감칠맛이 끝내줘. 비밀이야. 당신이 밥 다 먹으면 알려줄게.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와 말들이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었고 저는 그제야 조금씩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온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2주쯤 되던 날 낯선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간채권관리협회. 이름도 생소한 곳에서 남편 앞으로 도착한 봉투.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이름으로 채권 등기가 왔어. 뭐, 채권? 남편은 얼른 봉투를 열어보았고 표정을 잃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거기엔 몇 줄의 요약된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귀하의 보증 책임에 대한 변제 요청. 자동차 리스 채무 1,720만 원. 이게 뭐야? 나는 리스 차량 보증 선 적 없는데.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이 걸리기 전 남편은 분명 누구보다 꼼꼼한 사람이었고 가족 이외의 동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며칠간 우리는 정신없이 은행과 채권관리사무소를 오갔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입원하기 직전 어머님이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면서 아들 명의라면 금리가 싸게 나온다는 말에 사인해 달라고 한 거였죠. 당시 남편은 항암 전 검사를 받으며 정신이 없던 시기였고 무심결에 서명한 그 종이 한 장이 지금의 1,700만 원 채무로 돌아온 거였어요. 돈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간병을 하며 직장을 그만둔 탓에 벌이가 멈춰진 상태였고 수술비와 병원비로 큰 지출을 했던 터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 알뜰하게 살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고 앞으로 남편과 함께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는데 그 생각을 모조리 짓밟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멍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그땐 그냥 엄마가 잠깐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여보, 어머니는 잠깐이라 그러셨고 잠깐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인생을 망쳐놨어. 당신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바로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받은 등기 다 확인했어요. 어머님이 하신 거 다 알아요. 뭐가 어쨌다고 아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따지고 들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의 병수 바라는 와중에 뒤통수 친 거예요. 저희 부부 앞으로 남의 빚을 앉혀놓으셨다고요. 저희 상황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아유 참, 그깟 돈 좀 밀렸다고 사람 잡네. 내가 다 갚을 거였어. 언제요? 이번에도 안 들켰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정말 생각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닥달하시더니 어머니는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아들 빨리 낫게 하고 싶으시다면서 더 열불나게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원 참. 어머님은 말끝을 흐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는 받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죠. 며칠 뒤 남편은 말없이 서류들을 정리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이거 다 내가 책임질게. 당신 이름은 절대 안 묻히게 할 거야. 아니야, 이건 우리 일이야. 당신이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결하는 거야. 사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다른 감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젠 우리 둘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생겨난 강한 결속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수 씨, 돈 문제는 제가 좀 도와볼게요. 제 후배 중에 법률 자문 쪽 일하는 애 있어요. 채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태수 씨. 사실 우리 부부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것도 처음이에요. 형수님은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손 잡은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며칠 뒤 연희도 엄마 손 붙잡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절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요. 선영아, 세상에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 빚까지 책임져야 하니? 그 집 이제 끊어야지. 언니, 이제 그만 짊어져. 누가 봐도 언니만 손해보는 삶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차분히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합의든 고소든 우리 이름 더는 깎이면 안 돼. 그래, 나도 이젠 더 이상 엄마 뒤에 숨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의 삶부터 살자. 남편과 저는 채무 정리를 위한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소개로 만난 법률 자문 변호사는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대리 서명 유도입니다.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라는 두 글자가 법 앞에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너무도 괴로웠던 거죠. 정말 고소까지 가야 하는 걸까? 진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까? 여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는 이미 넘겨졌어. 지금은 우리를 지키는 방법뿐이야.
그 말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나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리스 계약한 거 다 확인했어. 그게 뭔 대수라고. 애미가 조금만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잘못됐지. 그걸 왜 몰래 했는데? 왜 말도 없이 날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명백한 사기야.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상황도 아니고 맨날 아파서 항암 치료에 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엄마 편하자고 그런 짓을 해. 엄마가 정말 내 엄마 맞아? 엄마가 언제 너를 해치려는 마음으로 그랬겠니? 그냥 잠깐 필요해서 그런 거야. 엄마, 이제 그 잠깐이 우리한테 빚으로 돌아갔어. 엄마는 모르지. 집세 빠져나가고 약간 밀어가며 버티는 삶이 어떤지.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화기를 넘겨받아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어머님, 이게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채무 저희가 감당 못합니다. 더는 가족이니까 같은 말로 책임 돌리지 마세요.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위한 서류들을 정리했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명의도용 및 채권 책임에 대한 변제 요청.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내 과거 얘기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 그때부터 무리하게 형제들 학자금까지 다 떠안고 결국 내 이름으로도 몇 번 신용카드를 만들었었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습관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럼 그때도 당신은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간 거야? 응,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참고 넘겼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선 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10년 차, 이제서야 꺼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버티던 그의 얼굴이 너무도 안쓰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 내용 증명을 받은 시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냐? 엄마한테 고소 운운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이게 인간이야? 남편이 말없이 문을 열자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짐짝처럼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지훈아, 내가 너 키우면서 어떤 희생했는지 기억 안 나니? 너 대학 등록금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식당을 했는지 몰라?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 안 했어. 근데 엄마, 고마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들 인생을 팔아넘긴 거야. 어머니는 얼굴이 굳더니 이내 저를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이 여자가 이간질한 거잖아. 네가 옛날처럼만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이 집안 망쳐놓은 게 다 며느리야.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 집안은 어머님이 자기 이름 아닌 사람 이름 빌려 쓰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인생 망치고도 미안하단 말 하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늘 말씀하시던 거 있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그거 제가 아니라 어머님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안 듣고 싶고요. 저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네요. 법대로 하시죠. 그날 밤 어머니는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두절. 남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게 정말 단절이겠지. 엄마가 평생 안 돌아볼 수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택한 건 살기 위해서야. 다시는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야. 며칠 후 병원에 다녀온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던 길. 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없음. 내용물은 낡은 수첩 한 권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첩을 펼치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안엔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적어둔 학자금 모금 내역과 교복값 장부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지훈이 인생에 민폐되지 말자. 나중엔 꼭 직접 사과하자. 남편은 조용히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나 봐. 직접은 못 오고.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건 과거보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야.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 몸도 마음도.
그게 다 당신 덕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햇살이 아침 창을 비추는 그날, 남편은 오랜만에 혼자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 손엔 책, 한 손엔 차가운 물컵이 들려 있었죠. 그 작은 변화가 너무도 반가워서 저는 주방에서 젓던 국을 내려놓고 문 앞에 섰어요. 어머, 오늘은 스스로 일어났네?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늘은 누워있기 싫더라. 바람도 좋고 기분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어쩌면 몇 달치 선물 같았습니다. 병이라는 게 무서운 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한다는 거니까요. 그날 점심, 저희는 오랜만에 거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들깨미역국 그리고 고구마조림, 새콤달콤한 무생채까지. 남편은 미소 지으며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 맛 진짜 오랜만이다. 아픈 동안엔 이런 것도 꿈이었어. 그러니까 말야, 꿈 깨고 얼른 밥 다 먹어.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그런 평범한 한 끼가 이렇게나 소중할 줄 예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후엔 태수가 잠깐 들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마디 했죠. 어이, 살아있네. 머리에도 색 돌아왔고 얼굴도 덜 말랐고. 야, 죽다 살아나니까 네 말도 반갑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태수는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재수 씨, 지훈이 이제 슬슬 몸 풀고 일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귀는 아직 이르지만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요즘 이 사람 책도 많이 보고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 다시 사회로 나가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연희는 남편을 보며 놀란 듯 외쳤습니다. 형부, 진짜 좋아지셨네요. 누가 봐도 다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연희는 저를 부엌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작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진짜 끝났어. 그 긴 밤도 아픈 시간도 다 지나갔어. 응,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 말이 위로였고 선언이었고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병원에서 최종 항암경과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이제 3개월 주기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회복력도 좋고 식이 상태도 양호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해냈다. 우리 진짜 끝까지 왔어.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끝이란 단어가 이렇게 눈부신 날이 있다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갑자기 반찬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방에 서서 도마를 두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서툴고 귀여운지 몰라요. 선영 셰프님, 이 된장국 간 좀 봐주시죠. 이야, 드디어 요리 동업자 생겼네. 가는 합격이야. 그 작은 웃음 속에 지난 시간의 모든 고생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마른 몸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다. 엄마, 왜 이제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아, 미안했다. 그땐 나도 정신이 없었어. 돈이 급했었고 그래서. 어머님, 그 말이 꼭 지금이어야 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조용히 거실로 안내했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셋이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동안 서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진 않았지만 이해라는 감정은 조용히 오고 갔어요. 며칠 뒤 남편은 조심스레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적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돌아오고 있구나.
이제 내가 당신도 좀 웃게 만들어야지. 여보, 나 잘할게. 잘 살아볼게.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살아. 서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날 밤 둘이 나란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이 어떤 기분이야? 그냥 따뜻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아. 그 말에 저는 남편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 살아있고, 내가 옆에 있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오늘이 기적 같아. 그렇게 우리에겐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남은 둘만의 이야기였기에 그 평범함은 곧 가장 큰 축복이었죠.